네, 그러면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부에서 언급했던 얘기를 계속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기적인 존재, 계산적인 존재, 도덕과 무관한 존재라고 하는 그러한 가정을 후생 경제학의 제일 정리로서 깔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 그러냐, 정말 우리가 여기 얘기하는 이콘, 경제인이냐 아니면 호모 사피엔스냐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가정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지금에 와서는 훨씬 더 뭐 지금 여러분 넛지라고 하는 책이 있죠. 그 행동 경제학. 거기에서도 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가 뭐 믿음 편향, 확증 편향, 뭐 손실 회피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사실 비합리적인 측면들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 아주 그 목적 합리성만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우리 한국 사회에서 왕왕 벌어지고 있는 학교 폭력 가해자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일면식도 없고 아무런 관련도 없는 수많은 이러한 시청자들이 그런 학교폭력 가해자들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냐 그러면 가해자가 잘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자기한테 이득이 되지 않아도 사람들은 자신의 돈을 써가면서까지 그러한 사회적인 복수, 안갚음에 함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합리적이지 않거든요. 돈 드는 일을 이익도 없는데 왜 하겠습니까? 비근한 예로 우리가 죄수의 딜레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게임 이론에 나오는 것인데 자백만이 살 길이죠. 하지만 여러분 최선의 방법은 서로가 협력해서 이익을 취하는 건데 서로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각기 자기 살 궁리를 할 수밖에 없어서 모두 손해보는 이러한 최악의 사태를 자초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저 개인으로서는 자백이 살 길이죠.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비합리적인 사태에 빠지고,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합리적 바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죄수의 딜레마만 보더라도 어떤 개인의 이기심의 추구가 사회적 이익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여러분, 최후 통첩 게임이라고 하는 게 있죠. 어떤 돈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10만 원으로 한번 해볼까요? 한 사람이 응답자한테 제안을 합니다. 얼마를 주겠다. 그래서 응답자가 오케이 하면 서로 그 돈을 가지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해 보실 때 정말 합리적이고 계산적이고 비도덕적인 이기적 존재로서의 경제인이라면 10원을 준다고 해도 안 받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받는 게 맞습니다. 1센트를 준다고 해도 받는 게 낫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안을 할 때 뭐 4만 원에서 5만 원을 제안을 하고 그런 제일 많은 경우가 이제 5만 원이죠. 반띵하자 뭐 이런 거. 그런데 2만 원 주겠다 이러면은요. 응답자가 안 받겠다라고 해가지고 2만 원조차 안 받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 실험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실험은 이 제안자나 응답자가 모두 다 그렇게 경제적 인간으로서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최후 통첩 게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경제학에서 이 가정하고 있는 경제적 인간이라고 하는 이 가정이 사실상 지켜지기 어렵고, 이것은 인간의 어떤 실제 모습이 아닌 가상의 인간을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의 실제 존재로서의 인간, 호모 사피엔스는 비합리적인 행위도 자주 하고, 그러한 것들이 일종의 확률 편향으로 우리에게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들을 우리 뭐 넛지 이 행동 경제학을 통해서도 많이 드러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 가보죠. 이 아담 스미스가 이제 소규모
핀 제조업의 예를 들어가지고 이 노동 생산성을 최대로 개선 증진시키는 이 분업이 사회 전반적인 산업의 크기를 굉장히 이제 확대시킨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거 너무 유명한 핀 제조업이죠, 여러분. 이 분업을 통해 혼자서 이것을 분업하지 않고 만들면 몇 개 만들지도 못하는데 분업을 통해서 엄청난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접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수많은 이익을 가져오는 이 분업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인간성의 어떤 성향으로부터 필연적으로 생긴 결과인지 한번 말해보자 그랬는데, 제가 이제 국부론의 그 부분을 아예 여러분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성향은 뭐냐면 곧 하나의 물건을 다른 물건과 바꿔갖고 거래하고 교환하는 성향이다. 교환 성향? 거래 성향? 뭐 이런 거. 이게 이제 인간의 어떤 성향이고, 여기서부터 결국은 이제 필연적으로 이 분업이라고 하는 것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런 얘기는 이제 플라톤이 국가편에서도 그런 어떤 뭐 영혼의 분할, 그 다음에 어떤 계급에서의 어떤 역할 분할 같은 것들을 소위 그것을 갖다 디카이오신의 뭐 정의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몫의 어떤 분배, 역할의 어떤 분할 이런 것들로 언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간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어떤 아주 본래적인 성향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업은 바로 이러한 교환 성향으로부터 비롯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가보면 이 아담 스미스가 어떻게 이제 이기적 개인이 사회적인 이익을 낳느냐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것을 소위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국부론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은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죠. 그가 의도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해서 반드시 사회에 좋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흔히 그 자신이 진실로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키려고 의도하는 경우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그것을 증진시킨다. 무엇 때문이냐? 그럼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손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 아담 스미스가 이제 얘기를 하지만 이 분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또 하나가 이러한 보이지 않는 손이 제대로 작동되려면요, 조건이 있어요. 여기 지금 나온 대로 여러분 잘 정의된 소유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소유관계가 분명해야 돼요. 사실 국가는요, 이 소유권, 우리는 뭐 사유재산제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국가는 이 소유권을 보호하는 그러한 기관이고, 그런 면에서 결국은 부자의 편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소유권이 명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시장 자체가 정말 이제 완전 경쟁 시장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도 굉장히 소박한 전제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어떤 자유 경쟁이라고 하는 거, 소유권과 이 경쟁적 시장,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밑바탕이 됐을 때, 그랬을 때 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의 이 시장의 조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고 났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제 보이지 않는 손과 다음에 이제 자연적 자유를 같이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이 자연적 자유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이 자연적 자유의 제도하에서는 모든 사람이 정의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한 완전히 자유롭게 자기의 방식대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으며, 자신의 근면, 자본을 바탕으로 다른 누구와도 완전히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얘기를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같이 이렇게 언급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많은 경우에 이 아담 스미스의 사회 철학이 그럼 뭘까? 우리는 아무래도 이 아담 스미스가 정부의 개입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시대 분위기가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자유방임주의라고 하는 거. 이것을 어떤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이 너무 울거먹고 사실은 과장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담 스미스가 그러면 어떤 정부의 역할이라고 하는 건 없다. 그냥 시장에만 맡기면, 내버려둬라. 시장에 맡겨라.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절대 그렇게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이 책에서 국부론에서 나오지만, 그러면 여기 이제 이런 언급이 있죠. 자연적 자유의 제도 하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자연적 자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것은 정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한, 즉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사회정의죠.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한에서는 개인은 자기 방식대로 자유롭게 자기 이익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 사회의 기업이 공익을 해치면서 사익을 추구한다? 기업의 이윤을 추구한다? 그것은 당연히 법과 제도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부 고발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지지하고 어떤 여러 가지 정말 그런 의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될 우리 이제 어떤 공공의 의무가 있는 이유는 어디 있냐 그러면 공공선이 기업의 이윤보다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공익을 해치면서 기업의 이익이라든가 사익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회 자체를 좀먹는 일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손과 자연적 자유 이 두 가지를 같이 통관해서 봤을 때 결국 이 아담 스미스의 사회 철학은 뭐겠느냐 그러면 공익을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개인의 어떤 이익 추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것이 아담 스미스의 사회 철학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맥락을 보셔야 되는 게 당시 어떤 이 정부의 어떤 방만한 운영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아담 스미스가 이제 지적을 했던 그런 부분을 얘기했던 것이고 국왕이 해야 될 일이 뭐 3가지 의무가 있다 그러는데 일단 여러분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당연히 보호해야 되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사회 구성원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과 제도를 확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주 이제 중국하고의 관계 때문에 그러는데요. 중국 빼고 예전에 이제 3개의 공장이 중국이었지 않습니까? 급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예 인프라를 갖다가 미국 내에서 이제는 뭐 아웃소싱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또 그래야 어떤 백인들의 어떤 민심도 이제 되돌릴 수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공공사업, 공공시설을 건설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 인프라의 확충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거죠. 국왕이 이것만 하나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이것만 있지가 않습니다.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또 뭐가 있냐? 뭐 개입하지 말라고 그러면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적어도 기본적인 교육은 돈이 좀 들더라도 반드시 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국민들을 교육함으로써 당연히 그로 인해서 생산성이 늘어나게 되죠. 국부의 확충입니다, 이게. 결국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군주와 국민이 같이 잘 사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국가에서는 국민들을 가르치고 그걸 통해서 재화 서비스의 생산력을 더 확충시킬 수 있는 노동 생산성을 늘릴 수 있는 고도화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선진국들이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커뮤니티 컬리지 같은 데는 무상교육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도 지금 뭐 고등학교 과정까지 이제
거의 이제 무상으로 왔지 않습니까? 뭐 나중에 대학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는 거고. 왜 그러냐 그러면 그래야 국민도 잘 살고 국가도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 스미스도 이미 이런 필수적인 교육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나서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막 우리가 보통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이 정가의 보도처럼 늘 얘기했던 시장에 맡겨라.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냥 시장에 맡기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자유방임주의를 아담 스미스는 얘기한 적이 없는 거죠. 너무 거기에 대해서 과장되게 얘기하다 보니까 아담 스미스가 무덤에서 굉장히 억울하겠죠. 사실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까지 이제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이 소위 이 고전학파 경제학, 그 다음에 신고전학파 경제학, 이 고전학파 경제학에서는 뭐 데이비 흉도 나오고, 그 다음에 밀도 나오고요, 멜서스도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이 이런 이제 아담 스미스의 어떤 자유 방임, 이러한 그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면서 그것을 너무 과장되게 좀 퍼뜨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잠깐 보면, 여러분 6번째 보면 케인스가 나오죠, 여러분. 지금 다시 케인스의 부활이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포스트 신자유주의 시대 때 케인즈의 부활을 조심스럽게 점쳤습니다. 하지만 뭐 여전히 어떤 이 허술한, 허약한, 정말 깨지기 쉬운 이러한 금융 자본주의의 민낯을 받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액션을 제대로 취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팬데믹이 온 거죠. 그래서 이 케인스주의의 아주 명백한 부활이 이제 미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거시경제학, 여러분 미시경제학은 뭐 가계와 그다음에 뭐 기업, 이런 경제 주체들이 뭐 어떤 식으로 이제 경제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논의라고 한다면, 거시경제학은 뭐가 들어가냐 그러면 정부 정책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케인즈가 고전학파 경제 이론이 경제 정책의 장기 효과밖에는 분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늘 비판했거든요. 장기 분석은 돼요. 단기가 안 되는 거예요. 단기. 그래서 뭐라고 비판하냐면, 우리 교재도 제가 다닌 자료에도 여러분들이 보면 나오지만 맥락이 좀 약간 이상하지만, 장기에는 우리는 모두 죽는다 그러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리냐는 거죠,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우리 팬데믹인데 지금 2년째란 말이에요. 이제 서서히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2번 다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다라고 닥터 파우치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바이든 대통령도 CDC의 발표를 통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기대가 또 있죠. 근데 이제 지금 이러한 어떤 단기적인 경기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뭐 실업률이 굉장히 치솟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상공인들의 어떤 폐업, 그 다음에 이제 가계대출의 증가, 이런 문제들이 단기 상황에 왔는데, 이게 이제 경기 후퇴고 불황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극심한 경기 후퇴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마비가 돼서는 안 되니까요. 흘러야 되지 않습니까? 자금이. 그러니까 이게 노동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이 총수요의 어떤 부족 때문에 이것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케인스의 주장입니다. 이 고전학파 경제학에 따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업이라고 하는 건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자발적이거나 일시적인 실업이에요. 만성적이거나 구조적인 실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실업이 발생하면 당연히 이제 임금이 낮아지면 공장에서 설비 투자를 더 하게 되고 거기서 또 그 생산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또 고용이 창출된다. 굉장히 나이브한 순환이거든요. 경기 순환. 이게 안 먹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케인스는 또 다른 이제 어떤 처방을, 다른 분석을 내놓은 겁니다. 아주 그 고전학파 경제학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자로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자본주의의 구원투수죠. 케인스가 이제 그래서 미국 역사상 최대의 경기 침체였던 1930년대 초에 극심한 경제적 재앙인 대공황, 주식의 폭락이죠. GDP가 다 그냥 뚝뚝 아주 그냥 절반으로 돼버리고,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피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1940년대엔 또 호황을 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대공황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찍어내는 거죠. 재고가 넘쳐나는 겁니다, 이게. 뭐 양털 깎기 이런 얘기 표현도 어디서 들어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이제 재고를 떨려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또 폐업을 하고 뭐 어찌됐든 이제 그 털고 가야 되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왜 발생했냐 그러면 총수요의 대폭적인 변동 때문이다. 그래서 이 케인스는 그러면 이 실업의 문제, 이 만성적인 실업이거든요. 구조적 실업이에요.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실업이 발생하는 거 여러분 탓 아닙니다. 이건 자본주의가 경기 순환에서 끊임없이 오르고 내리는 예측 불가능한 그러한 것에서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긴 해도 이 어떤 경제학에 대해서 경제학 개론 정도만 여러분들이 뭐 수강해서 배우신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내가 노력을 안 했다 그러면서 자책을 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알 건 제대로 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뭐 어쩔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인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케인스는 그럼 어떤 처방을 내리냐 그러면 결국은 이 유효 수요 결국은 이 총수요를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이 됐는데 이거 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여러분 결국은 소득을 임금을 올려주고,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그래서 올리려고 했는데 너무 반대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 뭐 진일보 했다가 또 여기저기 이제 뭐 팬데믹이니 뭐니 뭐 기업이 못 살겠다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이 후퇴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지금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무슨 전문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뭐 너무 경제학이 수학화된 거는 사실이지만 이 정치 경제학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죠. 경제 문제로만 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경제 이론들을 기초로 해서 들여다보면 지금은 소득 증대에 사활이 걸려 있고, 그러니까 임금 인상을 해줘야만, 그래야만 이러한 총수요가 늘어나고 결국 이 불황을 이겨내면서 경기 침체를 이겨내면서 실업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자연적 실업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항상 보면 5%에서 6%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자연적 실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막 9% 넘어 10%, 15%까지 가면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정말 과감한 경기 부양책을 쓸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러다 보면 또 뭐 그것이 또 어떤 문제가 있고 이게 그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임금 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연쇄적으로 어떤 결과들을 낳지 않습니까? 통화량이 느니까 인플레이션 우려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돈 빌린 사람들, 특히 뭐 학자금 대출이라든가 아니면 그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더 많은 돈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어려운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많은 계획했던 일들이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또 현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어차피 이건 뭐 거의 자본주의의 심장은 은행이고 피가 도는 거하고 같은 거기 때문에 뭐 피가 막 머리만 가고 손을 안 가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경기 흐름, 경제의 이런 흐름들을 그래도 이제 생각해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공연한 어떤 자기 비난이나 자기 비하는 적절치 못하다. 그건 정말 근거 없는 자학일 수 있다. 자괴감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7번째, 이 칼 폴란이라고 하는 인류학자인데요. 이게 거대한 전환. 이 홍기빈 선생님 뭐 많이 출연하시고, 뭐 워낙 뭐 좋은 말씀 많이 하시죠. 진짜 제가 굉장히 참 훌륭하신 분이라는 걸 저도 너무 예전부터 알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 거대한 전환이 뭐 대변환이라고도 번역하고 그러지만 여기에서는요, 본래 이전 사회 있지 않습니까? 칼 폴라니가 발견해낸 건 뭐냐면, 이전 사회에서는 경제가 어떻게 돼 있었냐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수업 안내문에 맨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에 기반을 둔 경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embedded economy 그래요. 착근된 경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홍기빈 선생님은 좀 다르게 번역을 하셨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거 각자 알아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경제가 따로 놀지 않았다는 거죠. 경제만 따로 독립해서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머지 뭐 인류학, 사회학, 정치학, 심리학 이런 것들은 사회과학으로 분과학문으로 다 쪼개져 버리고 나가고, 경제학은 지금 너무 수학화돼 가지고 사실 실업과 관련된 문제도 이것을 소위 정치권에서 어떤 정책을 통해서, 뭐 정부 정책이든 정당 정책이든 이걸 어떻게 풀 것인지, 어떤 힘 있는 기관들 간의 어떤 뭐 대타협이든 협력이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차치한 상태로 오로지 경제 문제로 이걸 해결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칼 폴라니의 주장은 뭐냐면, 이 경제가 분리되기 이전에, 디스임베디드 되기 이전에 자본주의 이전 경제를 바로 사회에 기반을 둔 경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고전학파 경제학이 결국 이 경제학을 사회로부터 분리시켰죠. 종교로부터 분리시켰죠. 도덕으로부터 분리시켰죠. 하지만 너무 재미난 건 아담 스미스가 처음에 논리학 교수로, 그 다음에 도덕 철학 교수였다가 그 다음에 경제학을 가르쳤고, 이 사람이 도덕 감정의 기초로서 강조했던 게 뭐냐면 바로 공감이라고 하는 거죠. 엠퍼시입니다. 동정이 아니고요. 공감은 상호적인 거죠. 거기에 대해서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게 공감이고, 동정하고의 차이점은 그런 데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아담 스미스를 그냥 단순히 경제학자로만 접근해서 안 되고 도덕 철학자였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도 여러분들이 함께 알고 계셔야 하고,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사회에 기반을 둔 경제라고 하는 자본주의 이전 경제 체제, 즉 경제는 사회의 하위 개념이었다. 그랬을 때 아마 우리가 이 경제를 이 사회 속에서 어떤 식으로 정말 국왕과 국민이 다 같이 잘 사는 그러한 방법을 찾아내는데 또 다른 돌파구를 찾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한번 해보면서 칼 폴라니의 대변환, 대전환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